소설 속의 사랑. 준비 없이 시작된 혁명과 전쟁이 남긴 비참한 상흔. 닥터 지바고.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혁명과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입니다. 닥터 지바고는 이해와 사상에 빠져 준비 없이 시작된 혁명과 전쟁, 그것들이 남긴 비참한 상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따르는 친구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간신히 버텨내던 비참한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멸망은 지바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징되는데 구체제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레닌의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게 되지만 적백 내전과 같이 볼셰비키파와 반혁명파와의 내전으로 러시아는 다시 혼돈에 빠집니다. 소설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구시대로부터 존재했던 악당 코마로프스키인데 그는 러시아의 많은 변혁에도 살아남은 러시아의 불운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권총 자살을 하는 스트렐리코프는 소비에트 이외의 혁명 세력으로 분류되어 숙청되는 레닌의 100만 인민 사살을 떠올리고 지바고의 사망은 러시아 지식인층의 몰락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바고는 무력해진 몸과 피폐해진 정신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끝까지 비난하고 고국을 떠난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가 가장 흔들릴 때에는 그의 이복 형제인 예그라프가 기적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전쟁 속에서 러시아의 미래, 새로운 세대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발견됩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 모스크바의 유대계 예술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의 사파를 그릴 정도로 명성 있는 화가였고 어머니는 결혼 전까지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잠시 철학을 공부했으나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음악과 시로 20대 초반에 이미 문예지 서정시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1914년에는 첫 시집 먹구름 속의 쌍둥이를 출간했는데 시인이었던 그가 산문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대 후반부터로 1957년 10년 만에 탈고한 소설 닥터 지바고는 그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입니다. 상징주의 시의 대가인 알렌 산드르 블로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방책을 넘어서 나의 누이여, 삶은 주제와 변주, 제2의 탄생, 새벽 열차를 타고 등 대표작을 출간했습니다. 195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작품의 관점이 혁명에 부정적이라고 작가 동맹에서 제명되고 정치적인 위협에 시달리자 수상을 거부했는데 2년 뒤에 페레델키노의 별장에서 폐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유리 지바고는 시베리아에서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도 폐병으로 죽으면서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유리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가족들을 버리고 시베리아 등을 전전했는데 방탕한 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유리의 유대인 친구인 미샤가 보는 앞에서 기차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는 유리 아버지의 법률 고문인 코마로프스키가 관련되었는데 그는 백만장자인 유리의 아버지를 술독에 빠뜨려 파산으로 몰고 가 그를 자살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소년 유리 지바고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지바고라는 말에 삶이란 의미가 들어있어 이 장례 행렬은 러시아의 암담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에 의해 두플ян카에 있는 지식인으로 교수인 그로메코와 그의 아내 안나 이바노브나에게 입양되는데 그 집에는 또래의 딸 토냐가 있었고 유리는 토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 시기에 유리는 미샤와 니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니카는 테러리스트 데멘티 두도로프의 아들로 몽상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혁명 이후 모스크바의 상황은 최악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던 그로메코 집안은 몰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굶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유리 가족은 토냐의 외갓집이 있는 바르이키노로로 이주를 합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유리는 그로메코 부인의 유언으로 토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지만 첫 아들을 낳자마자 1차 세계대전 군의관으로 파견되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한편 라라는 아말리아의 딸인데 아말리아는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으로 러시아에 의지하지만 이용만 당하는 당시 프랑스를 풍자하는 인물입니다. 남편이 죽자 라라의 어머니 기샤르 부인은 아들 로지온 딸 라라와 우랄에서 모스크바로 이사해서
남편의 친구인 코마로프스키에게 기대어 사는데 전 재산을 털어 양장점을 인수합니다. 가을에는 모스크바 분기역 철도 파업이 일어나더니 마침내 피해 일요일이 시작되는데 오랜 전쟁에 지친 민중의 평화 시위를 총탄과 무력으로 제압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라라는 노동자 무장 집단 집합소에 들락거리는 파벨을 알게 되는데 그는 체포된 아버지와 입원 중인 어머니 때문에 지인의 집에 맡겨진 아이로 둘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으며 민중혁명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음독 자살을 시도한 여인 소식의 연주회를 중단하고 토냐, 미샤와 호텔로 가는데 자살 시도 여자는 무사했지만 유리와 미샤는 코마로프스키에게 희롱당하는 라라를 목격하게 됩니다. 라라는 코마로프스키와의 관계에 극도로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친구 나디아의 도움으로 코마로프스키로부터 잠시 떨어져 그녀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디아 집에서의 삶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오빠인 로디아가 찾아와 자신이 노름으로 탕진한 사관학교 동기들의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라라가 코마로프스키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냉정한 사업가이자 변호사인 코마로프스키는 가족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기샤르 부인을 농락하고 7월 어느 일요일에는 아픈 어머니 대신 파티에 참석한 16살 소녀 라라를 범합니다. 작심한 라라는 권총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해서 코마로프스키의 어깨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데 마침 그 파티에 참석했던 유리는 라라를 깊게 각인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려웠던 코마로프스키는 라라에게 방을 얻어주고 돈을 쥐어주는데 라라는 그동안 남몰래 경제적인 원조를 하고 있던 파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혁명을 꿈꾸는 파벨과 결혼 후 교사로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지만 라라의 과거를 알고 방황하던 파벨은 라라를 남겨두고 자원병으로 입대해 전쟁터로 갑니다. 라라는 파벨을 찾으려고 간호사가 되어 전쟁터를 헤매지만 파벨은 행방불명이 되고 전우는 그가 사망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데 파벨은 스트렐니코프로 이름을 바꾸고 혁명군의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라는 유리가 근무하는 병원에 오게 되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세월이 흘러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진 전쟁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페테르부르크 수비대가 반란군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국에서의 혁명 소식에 유리는 모스크바로, 라라는 유라친으로 돌아가는데 참전한 지 3년 만에 돌아온 유리는 혁명 직후 혼란의 도가니인 모스크바를 보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인민위원들의 횡포가 횡행했는데 지도부는 시민을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왕진비로 독일산 코냑 한 병이나 숙녀 스타킹 한 켤레를 받았고 제대로 배급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리는 환자에게 옮은 피푸스 때문에 쓰러지는데 기적처럼 이복 동생 예그라프가 나타나 구해주고 그들에게 지식인의 탄압을 피해 시골에 은거할 것을 권하고 사라집니다. 바투이키노로 이사하는 도중에 볼셰비키 유력자인 3대 벼토프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유리 가족은 그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유리는 의료 행위와 장문을 하며 여유로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른 유리는 라라와 다시 만나는데 둘은 영혼에 새겨진 시대의 상처를 위로하다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고 유리는 아내 몰래 라라와의 만남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리는 라라를 만나러 가다 민간인 유격대에 포로로 잡히는데 의사가 필요했던 유격대는 유리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들의 포로이자 군의관으로 차출된 삶은 수년째 지속되는데 3번이나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유리는 그곳에서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리는 백군과 빨치산, 민중들의 배반과 복수를 직접 목격하게 되고 백군이 격파되어 내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는데 드디어 유리는 탈주에 성공합니다. 돌아온 집에서 부인이 남긴 비밀 편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생존 소식에 안도하지만 그 후 도착한 토냐의 편지에는 국외로 추방되어 파리로 가게 되었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는 운 좋게도 라라와 다시 재회를 하고 둘은 함께 지내는데 그들은 불행의 모든 원인인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유리와 라라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 두 사람 앞에 코마로프스키가 다시 나타나 당국으로부터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자신과 함께 극동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마로프스키는 그들을 끈질기게 쫓아와 스트렐니코프가 처형되었다고 유리를 설득해 유리는 결국 라라를 코마로프스키와 함께 극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벨이 살아 돌아오고 두 사람은 라라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피로와 상심에 무력해진 스트렐니코프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점점 미쳐가는 유리는 이전 파르티잔의 포로였던 시기보다 초췌하고 남루해지는데 모스크바로 오는 길에 옛날 하인의 딸 바샤를 우연히 만나 소비에트 정부의 끔찍한 만행에 대해 듣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걸어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는데 유리는 바샤를 학교에 보내 인쇄술을 가르치고 자신이 쓴 글을 인쇄하게 합니다. 책들은 금세 매진이 되지만 둘은 여전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점차 혁명에 매료된 바샤는 유리와 갈등을 겪다 그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유리는 얼마 후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 재혼하고 두 딸을 낳는데 의료 행위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택하지만 언젠가 토냐와 딸이 고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동생 예그라프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예그라프는 형에게 은둔 생활을 제안하고 이에 유리는 마리아에게 돈을 남긴 채 사라져 도시에 대한 논문과 시를 쓰며 지냅니다. 8월 하순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 전차를 탄 유리는 라라와 비슷한 모습의 여인을 발견하고 급하게 전차에서 뛰어내려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져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모스크바에 온 라라는 유리의 죽음을 알게 되고 통곡을 하는데 1943년 전장에서 유리의 옛 친구 니카와 미샤가 유리를 추억하고 있고 유리와 토냐의 딸로 추정되는 세탁병 타뉴샤가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토냐를 숭배한다 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녀의 친아버지보다 그녀 자신보다도 더 그녀의 명예를 지지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를 모욕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멍해져갔고 활기를 잃었다. 자신의 세계나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층 계급들이 일어나고 부유층들이 특권을 잃게 되자 그들은 몹시도 빨리 시들어갔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자주적인 생각과 결별하였으니 그들에게는 애당초 자주적인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누구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리가 없다는 신화를 만들려고 진실에서 눈을 돌리는 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에는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고 지붕을 이고 끼니를 걱정하여 땅을 갈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주물주의 우주 창조를 흉내내어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혁명의 무법자들은 악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철로에서 탈선한 기차처럼 조종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인간은 모두 늑대라는 옛 속담을 실증한 시대였다. 나그네는 나그네를 보면 한옆으로 피하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였다. 드물긴 해도 사람 고기를 먹는 일도 있었다. 인간적인 문명의 법칙은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야수의 법칙이 지배했다. 인간은 유사 이전의 혈거시대의 꿈을 꾸고 있었다. 숲이 그 자신의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그 변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숲은 언제 보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영원히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 간단 없는 변화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사회의 삶이 우리들의 눈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또한 그러한 까닭이다. 부활. 저는 약자를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설교하는 조잡한 형태의 그런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언제나 다르게 이해해왔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들을 보아왔고 낡았고 실증 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며 그 새로운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피의 논리에 대해 부상병들의 모습에 대해 특히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몇몇 끔찍한 부상과 현대의 전쟁 기술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생존자들에게 익숙해지는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르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인간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데 주의를 쏟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오류가 없다는 신화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진실의 등을 돌리죠. 정치는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골과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준비하고 걱정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결과를 끌어내려 했고 끝까지 작가라는 천직을 통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예술적 소명에 열중하고 그것을 타인들과는 무관한 개인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며 조용히 살았는데 그 평범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관심사임이 밝혀졌고 나무에서 딴 덜 익은 사과가 젖절로 익어가듯 점점 더 단맛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닥터는 총 없이 풀밭에 엎드려 전투 추이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영웅적으로 죽어간 소년들 쪽으로 동정을 느끼며 기울어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기를 바랐다. 아마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그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도덕관, 똑같은 사고를 지닌 그와 비슷한 가정의 자식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불타 죽은 나무를 겨냥하고 표적에 아무도 없는 순간을 노려 방아쇠를 당겼다. 이 소설은 1965년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제3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부문의 후보에 올랐으며 오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2002년에는 영국의 TV 시리즈로 제작되어 한스 매터슨과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을 했는데 키이라 나이틀리는 이 TV 시리즈를 찍었을 때 나이가 17세였다고 합니다. 뮤지컬도 있는데 호주의 존 프로스트, 미국의 아니타 왁스만, 한국의 신춘수를 비롯한 3개국의 프로듀서들이 모여 제작한 합작 뮤지컬입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준비 없이 시작된 혁명과 전쟁이 남긴 비참한 상은 닥터 지바고였습니다.